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안에 대해 이견만 노출했습니다. 한편 수사와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의 첫 입장도 나왔는데요. 관련한 내용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이제 헌재 시간, 특히 관련자들의 구속 소식도 연일 들려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관심인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고 검찰의 1차 소환 그리고 공조본의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예. 각종 경찰, 검찰 조사 또 헌재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도 제대로 구성이 완료돼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내일 출석을 하라, 또 검찰은 이번 주말에 출석을 하라, 헌법재판소도 탄핵 소추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하라. 예. 무척 지금 분주함을 넘어서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각종 검찰 조사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또 법리적, 정무적 대응 논리를 구축하고 나면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검찰 소환에 응할 수도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이제 공개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또 입장을 들려주셨고,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이제 법률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법적인 얘기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예. 12월 3일 본인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한 행위가 어떤 헌법적 법률적 의미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처지인지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본인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으로 탄핵 대상이 된 대통령이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내란 피의자로 지금 돼서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수사에 착수하거나 체포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피의자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준비가 돼 있었어야죠. 변호인 준비 이런 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어떻게든 절차를 지연하면서 어떤 여론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수사 절차나 탄핵 심판 절차에도 계속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검찰이 됐든 공조본이 됐든 수사기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박 위원장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많은 부처에서 공세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계속 불응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계속 끝까지 불응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강제적인 인식 구속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 특수본이 이례적으로 이 언론에게 1차 소환 요구를 했었다는 점, 불응했다는 점, 또 2차 소환 요구를 할 거라는 점을 계속해서 공개 브리핑하고 있고요. 공수처에서도 이 구속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수본이 관련된 이 소환 조사서를 보냈는데 안 받고 있는 거를 불응한 걸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랬죠. 다음 절차는 통상적 절차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의 분위기상을 보면 아마 한 차례 더 소환 요구를 한 다음에 체포영장 신청에 의해서 강제 구인 정차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됐기 때문에 경호처가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이 공무집행을 거부할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예.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면서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에 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런 신병 확보 등 이런 방안이 검토된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예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불응하고 있는 상황,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일단 예. 그 검찰 소환 출석 요구에는 지금 두 차례 그렇죠. 출석 요구를 보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통상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세 차례나 네 차례 정도
출석 요구를 하고 그래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긴급 체포라든지 또 체포 영장을 통한 체포 조치를 취하고 예.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그렇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아까 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1차 출석 요구도 언론에 알렸고 2차 출석 요구도 언론에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꾸 검찰 소환이나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늦춰서 결코 좋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특검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1차는 통과했고 이제 2차 거부권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특검이 실시될 경우 이 모든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훨씬 더 불리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면 아마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특검보다는 검찰 조사를 받는 게 개인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마냥 이렇게 검찰 소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언제 출석할지는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또 한편 일단은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란 수사는 광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수사, 탄핵 심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물론 다투겠죠. 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12월 13일 그리고 12월 3일, 4일 밤부터 새벽에 걸쳐서 생중계됐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국민은 봤고요. 그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고 선관위의 계엄군을 파견해서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자체가 국헌 문란이고요.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했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는 지시를 특전사령관에게 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까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고 확보된 내용 그리고 TV를 통해서 국민들이 본 그 자체만으로도 내란의 혐의 사실이 상당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의 얘기는 향후 변론 전략에서 강하게 다투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 변호인단이 대통령이 동의를 받아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석할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의 처지는 내란의 피의자입니다. 어떤 수사기관을 선택해서 갈 권리도 없고요. 당장이라도 체포돼도 아무 법률적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공적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받고 변호인단들이 행위하는 것처럼 저렇게 묘사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기다려줄 리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수사기관은 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뭐 내일이나 모레 추가적인 소환 요구를 한 이후에 강제 구인 절차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예,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의지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가서 변론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수사 대응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내란죄는 이미 입증됐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퉈야 되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고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죄가 성립한다. 근데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폭동 부분이 각종 판례를 통해서 나타난 폭동의 개념을 보면 한 지역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심각할 정도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3일 밤 상황이 과연 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 또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도 다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 공세 차원에서 내란 죄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에서도 과연 이걸 내란죄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갈려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단이 남은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두 분께서도 많은 얘기해 주시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과연 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오늘 국회의장 주제로 원내대표 둘이 만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견이 좀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위원장님 어떤 생각하세요? 지금 헌법재판소 후보자 추천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임명권.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결코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강변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임명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결국은 이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정말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17년도 사례를 보게 되면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나서 후임을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를 볼 때 지금 역시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어불성설이다.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박주민 의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고 그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박범계 의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그 같은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임명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인사권도 행사하지 말고 법률 거부권도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행사해라.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죠. 조 부위원장님 의견 바로 듣겠습니다. 그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할 수 있고요. 대법원장이 3명, 국회 추천이 3인입니다. 예. 2017년의 사례는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 추천 몫이었습니다.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고요. 그 주장은 일관되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2017년 3월 13일에 종료되게 돼 있었습니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조속히 후임을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임이 임명되어야지 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주장하면서 재판 지연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과 관계없이 8인 체제 진행을 했고 3월 10일 날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은 퇴임을 했고 그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소추위원장이었는데요. 당시 권성동 위원장이 뭐라고 밝혔냐면 이정미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냐면 대법원장 추천 몫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임명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예정보다 빨리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냥 그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국회 추천 3인의 몫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고 예. 국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3인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선례화에도 맞고 당시 권선동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내용도 지금 사실관계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임명하지 못한다는 권선동 대표의 지금 주장은 2017년 본인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예. 올리면 형식적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해도 되고 권한대행이 실질적 임명권은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어디에 있는 근거, 어디에 있는 규정입니까? 이거는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일단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근거가 전혀 없다. 거기다가 제가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 보면 민주당에서 2명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웬고하니 2018년도에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의 그 배분 비율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에서 1명 추천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1명 추천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게 1명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줬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이 의석이 아마 30석이 안 됐을 겁니다. 30석이 안 되는 바른미래당에도 1명의 추천권을 줬다. 이건 무슨 얘기냐?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보수, 진보, 중도, 즉 균형 있는 정치적으로 균형 있는 그런 추천권을 주기 위해서 그같이 3명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2명 덥석 가져가고 저희한테 1석 가져가라. 이렇게 하니까 정치적 균형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 민주당 목 2명 그리고 국민의힘 목 1명이 들어간다면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균형이 살아있는 그러한 추천권이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헌재에서는 일단 6인 체제로도 뭐 심리와 변론은 모두 가능하다. 다만 9명을 다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만나는 자리에서 또 국조특위 신속하게 개시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여당에서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거부하는 입장을 냈던데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진술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내막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이 불안한 사태가 어떻게 초래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어떻게 관여하고 행위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 만큼 지금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사를 통해서 발표되는 결과만을 갖고 예. 전부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증인, 참고인 불러서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정부 기관, 관여된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군을 비롯해서 국무회의 심의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보고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것은 진상 규명 그리고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를 예.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수사로 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조 필요하다. 동의를 좀 하십니까? 저희는 뭐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경찰 수사하고 있죠. 예. 검찰 수사하고 있죠. 공수처 수사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른바 내란 사태 일반 특검 지금 발의돼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상설 특검까지 지금 이미 임명만 통과가 돼 예.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한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도 알고 싶지만 지금 너무나 불안한 이런 상황을 우리 정치권이 좀 해소해줘야 되지 오히려 불안을 정치적인 이용물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국정에 안정감을 갖춰 나가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다면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주에 6개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일단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그 농업사법 등 법률안 거부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 법안은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 보면 그 주요 내용이 쌀이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예. 여기에다가 또 쌀 가격,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해 준다. 이게 연간 예산이 1조 원 이상 듭니다. 거기다가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른바 쌀 시장의 최저임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쌀 과잉 생산이 고착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쌀값 하락을 더 부추기게 되고 그리고 쌀 이외에 다른 농작물을 생산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농업 구조 조정도 불가능해지고요.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이건 예. 정말 크나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 증인이나 참고인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영업 기밀, 영업 비밀을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인들을 언제든지 국회에 불러내서 호출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기업 비밀이 담긴 자료 제출 무조건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야말로 국회를 무슨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것인데 도저히 이 법안들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 양쪽에서 굉장히 압박이 거센 상황인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검토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아직 그 거부권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나온 건 아니니까요. 예. 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탄핵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이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지금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자꾸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예. 지켜보기는 할 텐데 법률안 그러니까 뭐 국회 증언감정법이라든가 그 농업사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무한정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정사상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권한대행 행사에도 마치 당연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법안이 여야가 입장이 다르면 대통령을 통해서 거부권이 행사돼도 뭐 이게 헌법상 무조건 허용되는 것처럼 이 얘기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남용한 권리입니다. 이걸 권한대행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 권한 허용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거부권의 행사대에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두 분께서 속해 계시는 당 상황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예 비대위원장까지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어떤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좀 더 윤곽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향후 구성될 비대위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정말 절대적으로 안정과 통합, 안정과 결속을 절대 명제로 생각해서 구성되고 추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편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팬카페 제명인의 말 이장직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팬덤과 거리두기를 하는 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좀 그런 고려도 있겠죠. 근데 뭐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이라는 게 그냥 상징적으로 그 직함을 부르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실제 이제 그 팬층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제명이나 마을에 쓴 내용처럼 이 관련해서 생겨야 될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이재명 팬카페 지지자들에게 답변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데 한계도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뭐 이 그 대표로서의 권한 그리고 비상시국에 대한 관리 이런 일에 신경 쓰겠다는 어떤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정치권 지켜봐야 할 게 많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